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열 히트펌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열 히트펌프는 땅에 있는 열을 이용한 히트펌프인데요. 크게 구성은 여기 지중 열감기 여기 하나, 그리고 히트펌프 하나. 히트펌프는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었죠. 그리고 여기 부하측, 결국은 열을 써먹는 곳이죠. 각각의 열감기를 순환하는 배관과 순환 펌프들이 있고요. 반대로 부하측에도 양측에 히트 펌프와 부하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과 여기를 순환하는 내온수 펌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추결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시로 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런 추결조 같은 경우는 공조를 하지 않는 시간대나 심야에는 전기료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추결조에다가 냉수 또는 온수를 충분히 추결시켜 놓고 주간에는 이 열을 가져다 쓰는 건데요. 뭐 여러모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 한창 피크 시간대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전체는 열원 측과 히트펌프, 부하측, 그리고 각각을 순환하는 순환스 펌프, 배관, 그리고 옵션으로 이런 추결을 시키는 추결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각각의 파트별로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열 히트펌프라는 거는 열원 측, 우리가 이 열원 측을 1차 측, 그리고 열원 측이다라고도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 많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 하게 되면 소스 측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1차 측, 열원 측, 그리고 소스 측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열원을 흡열해 먹거나 방열해 먹는 건데요. 여기서 이 지중해 있는 열을 흡수하거나 방열해서 아주 높은 온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히트 펌프의 도움을 얻으면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미활용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 연중 평균 온도는 그 지역의 토양, 지하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연평균 10에서 한 15도 C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열, 아주 높은 온도나 아주 낮은 온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히트펌프의 힘을 빌리면 써먹을 수 있는 바로 미활용 에너지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무튼 지중해에 있는 열을 써먹는 거죠. 여기서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열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에너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구 내부 핵이 있잖아요. 핵 분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선이 있죠. 이 지구는 하나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추결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토양이나 지하수, 그리고 지표수, 이런데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지구는 거대한 추결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이런 거로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어서 이런 거는 바로 증기 또는 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태양 복사에 의해서 축적되는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죠. 아까 얼마라고 했죠? 좀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미활용 에너지 연중 평균 온도가 10에서 15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로 오는 그 에너지는 크진 않지만 이렇게 히트 펌프의 힘을 빌려서 써먹을 수 있고요. 이런 지구의 멘틀 깊숙한 곳에서 퍼올릴 수 있는 화산지대라든지 지구 중심에 있는 그 핵분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게 결국은 증기나 고온수를 만드는 건데 이런 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냉난방이 아니라 아예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고온고압의 증기와 그다음 또는 고온수를 뽑아 올려서 요거를 조금만 가열해줘도 금방 스팀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증기를 뽑아 올려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일러에 넣어줘서 뭐 건증기를 만들거나 또는 고압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가동시키면 뭐 이런 랭킨 사이클, 열기관 사이클이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그 지구에서 이렇게 뽑아 올린 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기를 바로 여기 터빈에 돌려서 우리가 발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온수를 뽑아 올려서 여기 보일러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열하거나 아니면 바로 쓰기는 뭐 하면 중간에 열감기를 한번 거쳐서 보일러 급수를 가열시키고 그거를 다시 이용할 수도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고온수를 아니면 다시 땡겨서 다른 데하고 열교환해서 뭐 난방부와 급탕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지열 에너지 중에 첫 번째 핵분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증기하고 고온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위치상 뭐 증기하고 고온수를 쉽게 얻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의 90%는 여기 2번 이 지열, 이 태양 복사에 의해서 지표에 저장되는 에너지 요 열을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요게 뭐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증기나 고온수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방식은 없냐? 아예 없지는 않고 예전에 그 포항에 이 지열 발전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땅을 한 4km, 한 5km 정도를 파서 물을 뿌려줬었죠. 여기가 땅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지하 깊숙한 곳에 파서 여기 펌프를 해서 여기 물을 막 쏴줘요. 그러면 여기에 땅에 고압수를 쏴주고 그 지중해 있는 열과 열교환을 하면 다시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원래는 발전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산이 되었죠. 이게 엄청난 물을 여기다가 주입을 했어요. 고압수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단층이 이 뒤틀림이 발생하면서 그때 바로 포항 지진이 발생을 하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후로 이 포항의 그 지열 발전 시스템은 잠정적인 중단이 되었고 더 이상 이 지열 발전 시스템은 한동안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때 포항 지진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이 땅을 파던 그 시추 장비들 있잖아요. 요런 게 전부 이제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팔렸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시스템도 우리나라에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열은 핵분열에 의한 열과 또는 태양 복사로 오는 열을 토양 또는 지하수, 지표수 이런 데 저장해서 크지는 않지만 그 작은 미활용 에너지, 그 온도차 에너지를 이용해서 히트펌프의 힘을 조금 빌리면 우리가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히트펌프를 냉방운전, 난방운전, 이 사방밸브에서 절안에 따라서 얘를 흡수해 먹었다가 방열해 먹었다 이렇게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히트펌프는 이렇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여기에 4웨이 밸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4웨이 밸브가 뭐냐면 4웨이, 웨이가 어떻게 보면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길, 방향. 그러니까 네 가지의 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밸브를 우리가 사방 밸브다라고 하고 여기 설치하게 되면 절안에 따라서 이렇게 냉방 운전을 했다가 또는 난방 운전을 했다가 이렇게 둘 다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원 측부터 먼저 보게 되면 열원 측은 이 땅에 부착을 해서 뭐 요즘은 한 200에서 한 많게는 250m 한 요 정도 땅을 파고요. 여기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요거를 이렇게 묻어서 거기에 다시 여기 그라우팅으로 메워서 토양에 있는 열 전도에 의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열하는데요. 이러한 열교환기를 수직 밀폐형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을 쓰고요. 수평 밀폐형 그리고 개방형, 그러니까 우물을 이렇게 딱 묻어서 지하수하고 열교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지나다니는 이 배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얘를 우리가 HDPE 배관, 그러니까 P 배관인데 고밀도다 해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해가지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배관을 쓰고요. 이게 뭐 신축성도 좋고, 일단 이 지중해 들어가면 부식 발생이 있는데 이 재질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거의 100%이 재질을 쓴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100%라고 너무 확신하면 안 되나? 그래서 한 99.99% 이 HD p 배관을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배관은 이제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브라인다라고 하는데, 이 브라인은 물에다가 알코올이나 또는 그 뭐 글리콜류 이런 거를 이제 혼합해서 동결점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어는 점을 낮추는 건데, 이 빙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하에 노출되어도 얼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파를 방지할 수 있고요. 부동액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브라인이 여기를 이제 순환하면서 히트펌프의 운전에 따라서 열을 흡수했다가 또는 버렸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펌프가 이 밀폐 시스템을 계속 순환한다고 보면 돼요. 열원 측은 땅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열을 가져왔으면 히트펌프가 그 열을 이용해 먹어야 되죠. 만약에 난방 운전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응축기가 되는 거고, 응축기에서 이제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 저온조합 가스 상태가 나오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 저온조합에 아주 영하 몇십 도 되는 이 냉맥 액가스가 여기서 이제 지중은 아까 10에서 한 15도 나온다고 했죠. 그 열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얘는 영하 뭐 10 몇 도 이렇게 되면 10에서 15도는 아주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열을 팍팍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증발기가 되겠죠. 여기 증발기에서 열을 빨아먹으면서 이제 냉매는 증발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응축하고, 히트펌프는 결국 열을 전달하는 거죠. 이 안은 이제 냉매가 돌아다니는 거고요. 이 냉매가 결국은 열을 빨아먹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열을 뱉는 거죠. 열을 뱉으면, 자, 이번에는 히트펌프와 부하측을 연결하는 이 배관들인데요. 배관과 그리고 순환펌프, 그리고 각종 정치류들이 달리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냉수 또는 온수가 들어있는 이 배관들이 여기 히트펌프의 응축기 부분이겠죠. 지금은 난방 운전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냉매의 아주 뜨거운 고온고압 가스 상태, 그리고 여기 냉온수가 지나다니면서 열을 흡수해 가겠죠. 그러면 여기 압축기에서 나왔던 고온고압의 가스는 열을 이쪽으로 버리고 자기는 응축이 돼서 팽창 밸브로 들어가겠고, 반대로 여기 온수가 여기 열을 이제 부하기기 쪽에 열을 주고 나면 조금 식어서 여기 와서 다시 열을 얻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부하기기로 가겠죠. 자, 부하기기로 가게 되면 부하측이 어떻게 보면 좀뭐 공조기 코일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히팅 코일이 되겠는데, 공조기 내부에 보면 이렇게 히팅 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결국 이렇게 가서 꽂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송풍기가 이렇게 당겨서 어떤 룸에 뭐 난방을 한다.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히팅 코일과 열교환을 하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난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팬 하나 달면 결국은 이게 이제 뭐 히팅 코일이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팬을 달아서 이렇게 공기를 흘려 보내게 되면 바로 난방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난방만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응용을 하면 온수도 써먹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급탕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난방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수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요. 이 히팅 코일을 온수 탱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한쪽에 이렇게 물을 넣어주고, 물이 이렇게 차겠죠.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코일에서 물을 데울 거 아니에요. 그 데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수로 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급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급탕, 난방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하나 라인을 따서 그 방바닥 안쪽으로 이렇게 순환시키면 바닥 복사 난방도 이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원 측 알아봤고 히트펌프 측 알아봤고 그리고 부하 측도 알아봤죠. 이 부하 측은 아까 여기가 부하 측이 뭐 일반적으로 2차 측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드 측이다라고 합니다. 부하 측, 2차 측, 로드 측. 이 글씨가 이 타블렛을 하나 사서 쓰는데 영 글씨가 이쁘게 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추결조인데요. 추결조는 어떻게 순환이 되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자, 냉온수 펌프가 가서 이렇게 뭐 응축기가 됐든 증발기가 되었든 히트펌프의 열을 이용해 먹고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이렇게 요 삼방 밸브 패스하고 위에도 패스하고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는 사이클입니다. 자,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평소에는 어떻게 돈다? 이렇게 가서 열 교환해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공조기 끌 거 아니에요. 이제 공조 가동이 끝나고 나면 야간 시간대는 이 운전비가 저렴하겠죠. 결국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 압축기 얘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요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 얘가 결국 저렴하다는 뜻 아니에요. 얘뿐만 아니라 브라인 펌프를 돌리는 거거나 또는 냉온수 펌프를 돌리는 거 얘도 결국 모터를 가동해야 되는 거고요. 얘 또한 모터를 가동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기가 뭐 한두 군데 드는 게 아니겠죠. 근데 야간에는 조금 이제 할인을 해줘요. 심야전기라서. 그러니까 주간에 돌리는 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똑같은 열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걔를 딱 그 여기 추결조에다가 열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 추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념도상 한번 알아보시죠. 일반적인 사이클은 아까 요 형광펜 칠한 요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데 만약에 추결 운전이다 그러면 바로 냉온수가 여기 그 삼방 밸브를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 그리고 이제 뭐 부하기기 측은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삼방 밸브를 패스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에도 지금 삼방 밸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돌아서 일로 추결조 들어갔다가 교환한 거는 나와서 다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이 추결조는 설치를 해도 좋고 설치를 안 해도 무관합니다. 뭐 있으면 여러모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열 히트 펌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은 크게 땅 속에 있는 열을 교환해 먹는 열원축과 그리고 그 열을 이용해 먹는 설비 바로 히트 펌프죠. 이 히트 펌프 파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냉난방 또는 급탕 이런 데 이용해 먹는 부하측 이렇게 크게 세 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라인 쪽 배관과 펌프 그리고 냉온수 측 펌프 배관 이렇게 그리고 추가로 추결조도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은 좀 전에 알아봤고요.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지열이라는 게 지구 내부에 있는 핵분열에 의해서 얻어지는 에너지하고 플러스 태양으로 오는 그 에너지를 이제 지중, 지하수, 지표수, 뭐 강하천 이런 데 이제 저장해 먹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오는 에너지 추결해서 이용해 먹는 그 에너지 그렇게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거의 안 쓴다고 했죠. 근데 그 2번 요게 거의 주류를 이루고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 뭐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막 화산지대라서 막 증기가 막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증기를 이용해서 바로 온천도 그냥 이용하고, 그리고 막 이 증기를 이용해서 요리도 막 해먹는 막 레스토랑도 있어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용해 먹을 게 이 지중해에 있는 아주 낮은 온도차 에너지, 미활용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뭐 지중해 온도 10에서 15도씨, 연중 평균 일정하니까 결국 이걸로 이제 뭐 여름에는 냉방,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 그거에 바로 써먹기는 아주 약한 에너지죠. 미미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히트 펌프의 힘을 얻어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지중 에너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지열 히트 펌프라고 하죠. 그래서 지오 소스 히트 펌프 또는 그라운드 소스 히트 펌프, 뭐 지오 서멀 히트 펌프, 뭐 부르는 명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앞쪽에 지열이라고 했는데, 히트 펌프는 히트 펌프인데 지열을 이용하면 지열 히트 펌프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강이나 하천, 넘치고 넘치는 바로 물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수열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는 수열이 워터겠죠. 그래서 워터 소스 히트 펌프, 이렇게 되면 이제 수열 히트 펌프, 수열 원 히트 펌프, 얘는 지열 히트 펌프, 지열 원 히트 펌프,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공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공기 열원 히트 펌프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 에어컨이겠죠. 에어컨 실외기 부분. 그래서 공기를 써먹게 되면 바로 뭐 공기 열원 히트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에어 소스 히트 펌프다 이렇게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열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중열을 이용하게 되면 그라운드 소스 히트 펌프가 되는 거고요. 물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워터 소스 히트 펌프, 그리고 공기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에어 소스 히트 펌프. 뭐 뒤에는 다 똑같고 결국 뭐 G냐, GSHP냐, WSHP냐, 에어 소스 히트 펌프냐, 첫 글자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죠. 이 부분만 바뀌는 거지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히트 펌프는 결국 열을 어딘가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결국 요거 지중이 하느냐 또는 물이 하느냐 공기가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열 히트 펌프를 공부하셨다면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으니까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겠죠. 요 지중 열교환기를 위로 올리기만 하면 공기 열원 히트 펌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뭐 그라우팅은 없겠지만 얘를 물속에 풍덩 담그면 바로 수열원 히트 펌프가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열 히트 펌프를 조금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원하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현업에 왔는데 현장 실무를 위한 그 기초 지식이 너무 없으셔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각자의 원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을 이렇게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부가 힘들 거예요. 하루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정말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도 뭐 2시간, 3시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것이고요. 그만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자격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국가기술 자격시험이라는 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시험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그 결과는 운의 영역과 그리고 실력,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노력의 영역이 있는데 운의 영역은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노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조금은 공부하고 덩달아 이렇게 뭐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뭐 우리가 따질 부분 아니고, 이 운의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 물론 부럽죠.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은 짧지만 빠르게 합격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제끼시고요. 우리는 이 실력 부분, 노력 부분에서 이제 승부수를 봐야 되는데, 국가기술 자격시험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도 없고, 물론 공부를 다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체 공부할 양이 있으면 자, 출제 빈도에 따라서 부분들을 우리가 핵심 공략을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절대평가잖아요. 100점분에 60점. 그래서 필기든 실기든 이 60% 이상을 맞으면 우리가 합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기술사 시험 요런 데도 결국은 똑같아요. 60%는 60%인데 할당량이 정해지죠. 그래서 말은 절대평가다라고 하지만 상대평가에 가까워요. 이런 기술사 면접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평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1년에 몇 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점수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조절해요. 아무튼 여기서 포커싱 해야 될 거는 출제 빈도거든요. 10년에 한 번 출제됐다. 이런 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고요. 자주 출제하는 거 위주로 해서, 그리고 단기간에 좀 집중을 해줘야 돼요. 사람마다 집중도가 다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길게 가면 안 돼요. 내가 6개월 내에는 무조건 승부를 걸겠다. 또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3개월 안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각오를 하고 전투적으로 덤벼야지. 시간을 길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이 없어져요.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출제 빈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공부해서는 여러분들 체력도 빠지고, 그리고 힘도 들고,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단기간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끝내버리겠다. 초집중해서 단기간에 바짝 끌어올려서 합격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공부를 하면 아주 시간상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1년, 2년씩 이렇게 가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시니까 딱 자격증은 6개월 내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덤벼 드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자격증을 여러 종류를 많이 취득을 해봤습니다. 기능사부터 해서요,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그리고 기술사까지 해서, 그리고 중간에 또 기능장도 있죠. 이렇게 총 한 13개 정도 되나요? 제가 모든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사도 겪어봤고요.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기능장, 기술사까지.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다 밟아오면서 여러분들 심정도 많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최대한 제가 힘들게 공부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까 항상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